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아까 시험 본 거 우리는 풀이를 했고, 준서는 시험 본 거는 뭐 시험을 못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페이지 100페이지로 갑니다. 중화반응 앞에서 배웠던 중화반응에 비해서 요번 페이지는 상당히 내용이 쉽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쉬워. 자, 앞부분부터 볼게요. 생태계를 이제 표현하는 기본적인 단어들이야. 그래서 개체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생명체 하나를 개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개체군은 뭐냐? 그 똑같은 생명체 종, 같은 종끼리. 예를 들면 사람이 있어. 사람 한 명 하면 개체야. 그러면 우리 교실에 지금 나까지 포함해서 한 5명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개체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은 개체군들끼리 모인 거를 또 군집이라고 해. 그래서 개체 한 종류, 그 다음에 개체군도 종류로는 한 종류인 거야, 아직은. 그럼 개체군은 뭐냐? 여기 사람 몇 명 있고, 강아지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 뭐 몇 마리 있고, 이런 걸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생명체가 사는 환경을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는 이 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그 환경은 뭐 다양하게 거기 보면 열대, 우림도 있고, 삼림도 있고, 초원도 있고,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생명체를 크게 3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있어. 생산자라는 거는 포도당을 만드는 개체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고, 식물만 생산자가 아니고 플랑크톤 중에도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어.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은 그 와중에도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애들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을 생산자라고 불러. 그래서 생산자는 식물 플러스 식물성 플랑크톤. 그 다음에 소비자는 말 그대로 나는 광합성을 못해. 그래서 다른 개체를 잡아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어떤 그런 개체들을 소비자라고 불러. 분해자는 뭐냐? 역시 다른 개체한테 소위 말하는 기생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개체의 분해하는 애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균, 곰팡이, 그 다음에 버섯도 분해자야. 그래서 버섯도 혼자서는 못 살아. 그래서 다른 개체에 기생해서 살아야 되는 애들을 우리가 분해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는 당연히 이게 생물이고, 비생물적 요소는 온도, 환경, 빛.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물이 아닌 애들을 비생물적 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는 상호간에 무조건 뭔가 이제 주고받아야 서로 같이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게 뭐냐? 토양에 양분이 있어. 근데 식물이 그 양분을 빨아먹고 산다 그러면은 공급해주는 애는 비생물적 요소로 보고, 그걸 써먹는 애가 생물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겠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준다. 낙엽이 쌓여. 그러면 아다시피 낙엽이 이제 분해가 돼. 그러면 흙 속에 섞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유기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생물체한테는 이게 영양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토양이 비옥해진다. 비옥해진다가 뭐냐면 토양이 양분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생물끼리도 영향을 줄 수 있지. 먹고 먹히는 관계. 그게 대표적으로 생물끼리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여러분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0페이지, 101페이지를 내가 지금 설명은 끝났으니까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101페이지 Q까지 바로 연결해서 풀어보자.
다 했으면 바로 채점하시고. 다 했지? 자, 여기까지는 보시다시피 너무 쉽지. 최근에 배운 내용 중에는 여기가 제일 쉬워.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2를 배울 때도 이번 챕터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는 거야. 중화 반응이 좀 어려워. 중화 반응이.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102페이지. 그러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환경이 어떻게 되면 생물이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관계. 쉽게 말하면 뭐 대표적으로 생물 환경에, 그러니까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환경이 대표적인 게 일조시간, 흔히 말하는 낮과 밤. 이제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은 여름에는 낮이 길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밤이 1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밤이 더 길잖아. 그런 때 어떤 애가 이런데요 이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런 거. 혹은 온도에도 영향이 있지.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흔히 철새라고 부르는 애들이 온도 때문에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추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물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는 무조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식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는 거. 자, 빛의 세기가 강한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대지방 정도로 예를 들면 되겠어요. 열대지방은 야자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파리도 겁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야자수 덮고 자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빛이 센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잎이 두꺼워. 그 다음에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잎이 상대적으로 얇어. 그래서 그걸 이제 밑에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른 잎의 두께, 강한 빛을 받는 애들은 잎이 두툼하단 말이야. 당연히 광합성량이 많겠지. 당연히 엽록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또 키도 크고 등치도 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열대 우림 기후라고 부르는 따뜻한 지역은 식물도 되게 크단 말이야. 근데 저기 러시아 같은 데 가봐라. 식물이 생각보다 키도 별로 안 커요. 물론 오래 지나면 식물은 무조건 커지니까 키 크겠지만 같은 시간 대비했을 때 추운 지방에서 사는 식물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등치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즉 빛의 세기가 센 곳에 사는 식물들은 잎이 두껍고 광합성 양도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온도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도라기보다는 빛의 세기인데, 빛의 세기가 어떻게 보면 온도랑 연관이 있는 거지. 추운 지방에서 빛이 셀 리가 없잖니. 자, 그 다음에 일조시간. 일조시간은 뭐냐?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야. 그래서 동물도 꾀꼬리와 종달새 같은 애들은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자, 우리 흔히 그 절기상으로 보면 춘분과 추분이 있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래서 봄에 춘분이 뭐냐면 대략 한 3월 말쯤인데, 그게 뭐냐면 낮과 밤이 딱 똑같은 시기야. 그럼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게 낮이 점점 길어지는 거지. 대한민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말쯤에 춘분이 있고 9월 말쯤에 추분이 있어.
그 춘분과 추분이라는 절기는 여러분들 들어봤지? 그게 낮과 밤이 딱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춘분이 지나면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는 거고, 역시 가을에 9월 말쯤으로 해서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추분이 지나면 이제 밤이 좀 더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봄에 번식하는 애들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는 애들은 꾀꼬리, 종달새 이런 애들이 있다. 반대로 가을에 번식하는 애들도 있어. 동물도 그렇단 말이야. 봄에 새끼 낳는 애들이 있고 가을에 새끼 낳는 애들이 있다고. 이게 이제 일조 시간하고 생물체가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고, 역시 식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흔히 가을꽃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 이런 애들, 코스모스, 국화 이런 애들은 흔히 대표적으로 가을꽃이란 말이야. 그럼 봄꽃은 뭐가 있어? 붓꽃, 시금치 뭐 이런 애들, 아니면 진달래, 개나리 이런 애들. 여러분 보통 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개나리, 진달래잖아. 얘네들은 봄에 꽃피잖아. 그런 애들이 요런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애들은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가을꽃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가을꽃이 뭐야? 코스모스 있잖아, 코스모스. 얘네들은 가을에 꽃이 펴 일조 시간이 줄어들 때 꽃이 핀다. 그래서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애들은 장, 이건 길장자겠지. 일자는 해일자. 그러면 장일 하면은 낮이 길은 타이밍을 보통 장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단일 하면 낮이 짧은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장일 식물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흔히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꽃피는 애들이고, 단일 식물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그러니까 초가을쯤에 꽃피는 애들을 이제 단일 식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온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는 빛의 세기 혹은 일조 시간, 빛이 비추는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야. 햇빛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온도로 넘어가면 개구리, 뱀, 곰 이런 애들은 여러분 다 알죠. 겨울잠 자잖아. 아야 추워서 못 살겠다 야. 그래서 음식 잔뜩 먹고서 겁나 배부른 상태로 겨울잠 잔단 말이야. 야, 니네 그거 아냐? 봄에 이제 여름에서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곰 같은 애들 겨울잠 자는 거 알지? 걔네들 겨울잠 자고 나온 애들은 빼짝 말라있어. 완전 개 그지 새끼처럼 하고 튀어나온다고. 그럴 때 이제 만나면 사람도 큰일 나는 거야. 왜? 이제 나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그때 니네 곰이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귀엽다 이런 이미지가 무슨 곰돌이 푸 막 이래서 곰이 그렇지, 사실은 엄청 거의 뭐 육상 동물 중에는 거의 원탑급으로 승질 더럽고 진짜 무섭고 싸움 잘하고, 니네 곰 만나서 찢겨 죽는 거 유튜브 내가 가끔 까불다가 괜히 곰 지나가면은 까불다가 사람 죽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러시아 쪽에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곰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 걔들 승질 장난 아니야. 니네 무슨 푸바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랑 레벨이, 푸바오는 대나무 먹어요. 그래서 걔는 귀엽다고 해서 막 그러는데, 니네 알다시피 불곰 이런 애들은 진짜로 막말로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야. 니네 그러고 북극곰 있잖아. 걔가 생김새가 그래서 그렇지 세상 승질 더러운 놈이라고. 걔는 사람도 잡아먹어. 걔네는 북극곰이 또 하얗고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예뻐 보이고 막 그러고, 세상 승질 더러운 놈이 북극곰이야. 특히 니네 유튜브에서 봤냐? 겨울잠 자고 막 티 나온 곰 모습 본 적 있어 혹시? 개 그지처럼 하고 나와. 막 털도 막 빠지고 막 병신같이 하고 나오는데 빼짝 말라있어 진짜로. 겨울잠 자기 전에 띵띵해서 자러 들어간다고. 그만 두세 달을 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살 쭉 빠져갖고 나와야겠지. 빼짝 말라서 나와. 그때 걸리면 다 잡고 먹는 거야. 사람도 그때 걸리면 얄짤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곰 같은 경우도 특히 조심해야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곰 맨날 푸바오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세상 승질 더러운 놈이 곰이야. 타협도 없어. 그런 애들은 머리도 나빠가지고, 뭐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다. 머리가 좋은 거지. 뭐 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여튼 그래서 겨울잠 자는 애들이 있고, 아까 내가 철새 얘기 잠깐 했지. 기러기와 같은 게 대표적인 철새. 그 다음에 뱀, 도마뱀 이런 애들 흔히 우리가 파충류라고 부르잖아. 사람은 항온 동물이라고 그래서 체온이 정해져 있어. 우리 사람 기준으로 하면 36.5도. 대부분의 동물들은 항온 동물이야. 자기 체온이 정해져 있어. 체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외부 온도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약한 편이야. 사람 같은 경우 추운 데가 맨몸 벗겨놓고 막 파카 입지 말고 패딩 없이 맨몸으로 갖다 놔봐라. 추운 데 갖다 놓으면 금방 얼어 죽지. 근데 반면에 뱀, 도마뱀 이런 애 파충류는 변온 동물이야. 그래서 외부 환경에 따라 자기 체온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융통성이 훨씬 뛰어난 거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거지, 이런 것들은. 응?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 선생님이 방금 하원동물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이제 여기서 정온동물, 체온이 안 변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지방층이 두꺼워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덜 뺏기게 진화가 된 거야. 우린 앞에서 진화를 배웠잖아. 그런 애들이 살아남은 거지. 그 다음에 펭귄은 겨울이 오기 전에 털갈이를 해서 털이 더 두텁고 촘촘하게 자라게 한다. 그 다음에 포유류는 서식지의 기온에 따라서 다르게 진화했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밑에 여우 봐봐. 자, 북극 여우는 말 그대로 추운 데 사는 애지. 그 다음에 온대 여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여우가 거의 멸종을 했지만은 대한민국도 한때 여우가 있었다고. 그 다음에 사막 여우가 있어.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은 북극 여우, 자 추운 데 살잖아. 그럼 얘는 제일 핵심이 뭐냐? 내 에너지를 최대한 덜 뺏겨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에너지가 많아야 돼. 내가 에너지가 많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등치가 커. 야, 북극곰도 등치 겁나 크잖아. 등치가 커. 대신에 차이점이 뭐냐? 귀가 쬐끄만. 얘들아, 우리가 귀도 이렇게 에너지 뺏기는 비율이 상당히 커. 그래서 니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울 때 귀마개를 했을 때와 귀마개를 안 했을 때의 밖에 돌아다녀보면 체감적인 느낌이 많이 달라. 귀마개 이거 한 개만 해도 생각보다 따뜻해. 별거 아니어 보여도. 마스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얘네들은 등치가 큰 대신에 귀는 상대적으로 쬐끄만. 왜? 등치가 큰 이유는 내 몸의 지방층 혹은 열량을 많이 저장해야 돼. 왜냐면 쉽게 말하면 얘들아, 여기 따뜻한 곳이 있고 추운 곳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추운 곳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다이어트야, 사람으로 따지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기준으로. 근데 한여름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럼 에너지 소모가 덜하다고. 왜? 이미 따뜻하니까. 내가 에너지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추운데 많이 돌아다니고 오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좀 더 배고파. 추운데 나갔다 오면 배고파. 그만큼 내가 에너지를 많이, 물론 패딩으로 꽁꽁 둘러싸고 막 실내만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의미 없고, 진짜 추운 데를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돌아다니면은 그만큼 내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뜻이야. 온대여우는 그냥 노말해. 자, 사막여우는 뭐냐? 상대적으로 등치가 쬐끄만. 그렇게 진화를 한 거야. 우린 앞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진화를 배웠잖아. 그래서 얘는 등치가 쬐끄만. 왜? 이미 너무 뜨거워서 굳이 내 에너지가 많을 필요가 없어. 내가 등치가 크면 그만큼 땀만 많이 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는 좀 퉁퉁한 애가 없네. 뚱뚱한 애들이 땀 많이 흘리잖아. 그것도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야. 대신에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막여우는 귀가 겁나 커. 왜? 열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 등치 대비 귀가 이따시만 하단 말이야. 귀가 크다는 뜻은 내 에너지를 귀를 통해서 많이 내보내는 거야. 숨 쉬면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귀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꽤 많은 편이야. 그렇게 진화를 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진화로 돌아가 보면 저기 북극여우 중에도 귀가 이따시만 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야.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처음에 어떻게 돼? 처음에 과잉 생산. 그럼 귀 큰 놈도 있고 귀 작은 놈도 있고. 근데 추운 데 살다 보니 귀 큰 애들은 다 얼어 죽은 거야. 그래서 멸종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귀 작은 애들만 살아남은 거지. 반대로 사막여우에도 저기 북극여우처럼 생긴 애도 있었을 거야. 옛날에는 한 10,000년 전에는. 100년 전, 1000년 전 말고 한 10,000년 전쯤에는. 근데 걔들은 더워가지고 돌아다니다 다 죽은 거야. 땀 흘리다 죽은 거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도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풀이라는 애가 있어. 이런 애들은 이제 털 같은 게 많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흔히 이제 우리 가을에 대한민국 기준으로 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 왜냐면 낙엽이 떨어진다는, 낙엽이 잎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광합성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추우니까 이제 나 광합성 안 해도 좋으니까
좀 쉬자. 그래서 어떻게 낙엽 다 떨어뜨리잖아. 마치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꽁꽁 싸매는 느낌이란 말이지. 어? 그런 것도 온도랑 상관이 있는 거야. 추워지면 낙엽 생기잖아. 자, 그 다음에 물도 있어. 물은 아시다시피 생명체는 뭐 제일 중요하지 뭐. 그래서 육상에 사는 애들은 몸속에 수분이 날아가잖아. 그래서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고, 조류와 파충류 이런 애들은 얇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고, 자, 곤충 그 껍데기 딱딱하게 생긴 거 있지. 그걸 키틴질이라고 불러. 키틴질. 약간 플라스틱 같이 생겼잖아, 느낌적으로. 그걸 키틴질이라고 불러. 그래서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소변량이 얼마 안 돼. 왜? 물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농도가 진한 오줌. 여기서 농도라는 게 뭐냐면 요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옛날에 소화와 배설 뭐 이런 거 할 때 소변 나가는 거 배웠잖아. 그 소변이 뭐야?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암모니아가 생기고, 암모니아는 매운맛이란 말이야. 우리 몸에 해로워. 그거를 순한 맛인 요소로 바꾸고, 그래서 소변이라는 게 결국에 요소 내보내는 거야. 그때 물하고 섞어서 내보내는 거지. 핵심이 물 내보내는 게 핵심이 아니고 요소라는 애를 내보내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린내라는 게 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농도가 진하다는 게 뭐냐면 물은 쬐끔인데 요소가 많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2, 103 내가 지금 역시 설명했어. 야, 한번 읽어봐. 102페이지, 103페이지 한 번만 쭉 읽어봐. 설명은 내가 다 했으니까. 여기는 진짜 단순 암기야, 얘들아. 뭔가 엄청난 이해력을 필요하는 건 아니고, 아,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야, 동물이 저렇게 생긴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뭐 있냐. 아, 쟤는 저렇게 사나보다 하는 거지. 야, 북극여우가 귀가 쬐끄마. 근데 대신에 이제 이유는 있지. 아, 쟤네들은 체온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를 덜 하기 위해서 귀가 쬐끄맣게 진화를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거지. 원론적인 이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해력을 필요하는 게 아니고, 아, 쟤는 저렇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자, 대략 다 봤지?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동물의 적응 배웠으니까 이제 식물의 적응. 육상에 서식하는 식물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관다발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잘 발달돼 있고, 뿌리줄기 잎이 잘 발달해 있단 말이야. 반면에 물에 서식한, 물에 떠 있는 애들 있잖아. 뭐 무록장 같은 거, 연못 같은 데 떠 있는 연꽃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통기 조직이 발달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여 물 위에 잘 뜰 수 있게 가볍잖아, 얘네들은. 안 그러면 그거 빠져 죽잖아. 그래서 공기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잖아, 얘네들은. 뭐 그렇게 진화를 한 거지, 그렇게. 그 다음에 건조한 곳에 서식하는 애들은 우리가 흔히 얘들아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이라고 해서 뭐야? 물을 내보내는 과정이 있잖아. 중학교 때 나오지, 증산작용. 근데 건조한 곳에 사는 애들은 증산작용을 많이 하면 안 돼. 왜? 가뜩이나 물도 없는데 내 거 다 뺏기면 내가 말라 죽게 생겼잖아. 그래서 어떻게 증산작용을 줄여야지. 그래서 선인장의 그 가시가 뭐야? 이파리야. 선인장의 가시가 이파리야. 그렇게 생겼으니 그거 증산작용 많이 하겠냐? 안 하지.
걔네들은 그렇게 진화를 한 거야. 근데 선인장도 몸통알이 잘라보면 물 나온다고. 그래서 얘네 아시다시피 사막에서 물 없을 때 선인장 쪼개가지고 물 빨아먹는 그런 생존 전략도 있단 말이지. 가시는 아니면 선인장 몸통 속에 물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게 진화를 한 거지 걔네들이. 응? 선인장, 알로에 이런 애들. 응? 이런 애들은 건조한 곳에 사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토양은 뭐 땅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생물은 바닷가에 사는 함초 같은 애들은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수분을 잘 흡수해. 우리는 바닷물 먹으면 더 목말라. 근데 얘네들은 물을 흡수해서 염분을 따로 빼고 필요한 물만 자기가 알아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 먹으면 더 목마르다고. 뭐 그렇게 적응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읽어보면 지렁이 어쩌고 저쩌고 흰개미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 거기는 별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면 여러분들 교재 104페이지 한 번만 또 쭉 읽고 오른쪽 105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요번 챕터를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 혹은 참고서를 많이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중화 반응이나 이런 거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보는 게 좋은 공부 방법이라면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한 5번, 10번씩 그냥 주장창 읽어보면 돼. 그게 공부 방법이야.
했지 얘들아. 105페이지 다 풀었지. 현수 다 풀었어? 105페이지 다 풀었지. 특이사항 없지? 그러면은 과제는 당연히 106, 107, 108 얼마 되지도 않아 여기는. 자, 과제는 페이지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되겠어요. 그러고서 어디로 가느냐? 저 뒤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 몇 문제만 지금 빨리 마무리할 거야. 어디로 가느냐면 쫙 뒤로 가서 저기 지금 배운 거 얘들아 130페이지 봐봐. 자 봐봐. 페이지 130페이지 왼쪽에 보면 방금 배운 거 1번 생물과 환경 1번 생태계 평형 전까지 그 칸 채우기 지금 하시고 요거 하고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132페이지 봐봐. 1번부터 4번까지 꼴랑 4문제밖에 안 돼. 요거를 지금 하고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서는 지금 동영상 볼 거니까 130페이지 그거 반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그거 칸 채우기 하고 132페이지에 1, 2, 3, 4 4문제가 지금 오늘 배운 거야. 자, 요거 하고 2교시는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나는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 그래서 2교시 동영상은 여기까지 지금 요거 시킨 거 하고 우리는 3교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서 끝날게.